2023년에 분양이 적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집값이란 게 한 해 정도 뭐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줄었다고 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두 해 정도 적었다고 해서 그게 집값을 추세적으로 들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지금 땅값이 싸지면서 다시 공급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리, 이게 이제 매크로 변수 다 점검하는 것 같네요. 금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 환율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 이번에는 근데 이 얘기 말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총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게 PF 그거 문제 많다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문제가 많긴 많죠. 어때요? 문제가 많기는 많고 그 문제를 모두가 한 재작년부터 인식은 했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연장으로서 막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흔히 뭐 4월 위기설 이런 게 나왔던 이유는 야 이게 그동안 총선 때문에 막아왔었던 게 그렇죠.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사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던 거니까 위기라고 할 수 있나 뭐 싶기는 한데 사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보면은 저도 이게 보면 참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어용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하고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 뭐 이제 그쵸.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소신껏 그냥 제가 발언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2022년 말에 나왔던 거지만 가장 이제 잘 그려낸 그 표라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만 과거에 부동산 PF문제가 가장 규모도 크고 심각했던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한 8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140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신용금고까지 합치면 대략 한 160조 정도 추산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연장만 했으니까 규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2008년에 80조 대비 대략 2배 정도 지금 늘어난 거죠. 대출이요. 그렇죠. 대출, PF 대출 규모가. 그러면 제일 심각할 때부터 2배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2008년 대비 지금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딱 2배 됐고 금융기관들, 시중은행들의 자본의 규모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PF는 대체로 이제 땅값과 연동된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이때보다 지금이 더 뭐 땅값이나 집값도 그래도 올랐겠죠. 2배 정도는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각성은 규모로 보면 2배지만 대략 2008년 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때 보시면은 이때부터 서서히 구조정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PF 규모를 반토막을 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반토막까지는 아닐지라도 계속 이 규모를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PF 규모를 이제 흔히 160조에서 200조 사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30%는 손실이다라고 감안을 하면 작게는 한 30조, 많게는 50조 막 손실 추정을 그 정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30조든 50조든 이거를 한 번에 터트리면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폭풍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대략 이때 이렇게 3-4년에 걸쳐서 건설사와 저축은행 힘든 때부터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죠. 따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정에 들어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과 좀 힘든 건설사들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매년 한 몇 조씩 이렇게 PF를 구조정해 나갈 거다. 뭐 이런 방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림에서 보면은 특이한 게 좀 쭉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 2008년, 2012년까지만 해도 파란색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만 대출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은행은 하나도 안 늘었네요. 은행은 하나도 안 늘었고 보험사 그리고 여전사 그리고 증권사들이 나도 좀 해보자. 그렇죠. 항상 위기는 이런 식으로 원래 당했던 애들은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은행은 안 하고 있고요. 증권사, 보험사에서 나도 좋은 거면 나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보다 그러면 어디서 좀 심각성을 찾을 수 있겠냐라면 물론 이때도 이제 PF 부실이 심각하니까 40조까지 줄어왔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땅을 좀 다들 좀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고 땅이 비싸진 이유는
방금 딱 아주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제2금융권이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값이 그렇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뛰어들 만큼 땅을 비싸게들 사놨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3개월마다 PF 경공매를 거의 뭐 강제로 할 것처럼 팔아 이렇게. 그렇죠. 이제는 더 끌고 가지 말고 답 없는 곳들은 이제 뭐 더 연장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경공매로 팔아라라고 그런 이제 얘기가 물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상되는 거 하나는 네. 땅값이 이제 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지금 부동산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 포인트인데 지금 부동산 PF를 계속 연장만 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최근에 이제 뭐 통계 누락 뭐 이런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뭐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요 통계 자체는 이제 상위급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 대형 건설사의 연도별 분양 물량이거든요. 뭐 이 자체는 이제 국토부에서 내는 그 통계와는 별도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가능한 그 탑 건설사들의 연도별 분양 물량인데 보시다시피 분양 물량은 그러니까 집값이 회복하거나 좋았던 시기에 분양 물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이 특히 수도권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분양을 적게 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인 건데 보시다시피 2023년에 분양을 그 이전 연도보다 굉장히 적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략 이 건설사들이 매년 한 1만 2만 호씩 분양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3, 4천 호 분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회사들의 IR을 들어보면은 올해는 다시 1, 2만 호씩 분양을 할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네. 늘 먼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긴 한데 그 말의 묘미는 뭐냐면 사실 부동산 PF가 저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급 대기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언제든 이 회사들이 확인해야 돼요. 3, 4천 호 했지만 1, 2만 호 할 수 있는 지금 재고 물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던 것 뿐이지 언제든지 시장만 좋아지면은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은 많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포인트가 2023년에 이렇게 적게 했는데 이거를 관련된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2023년에 그 전에 12,000 세대 하다가 3,4,000 세대 한 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데 중에 제일 좋은 사업장들을 한 거라고. 일단 해놓은 거죠. 그렇죠. 곶감 빼먹듯이 해놓은 거라 지금 남아있는 건 그때보다 진짜 좀 안 좋은 사업장들이 남아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거지. 지금 좀 사업장의 질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이 남아있고 꺼내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손실을 많이 받아서 뭐 이런 1만 2만 세대는 분양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은 뭐 저런 대형사들마저도 그런 지경이 그렇죠. 그 밑에 건설사는 뭐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분양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질이 안 좋은 사업장의 분양이 늘어나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다시 늘어나는 미분양 얘기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듣기 시작하겠네요. 미분양 물량이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 치고는 되게 안 늘어나 배경이 저렇게들 분양을 안 하거나 해도 그 와중에 제일 좋은 것만 분양을 한 덕분에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안 늘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미분양 하기 전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좋아지면 해야지 그렇죠. 하다가 이제 안 좋아지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못 기다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고 나서 안 팔린 미분양을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현금화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과거에 2008년 이후에 목도했었던 일들인 거죠.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참 기다렸다가 2013년, 14년 이때쯤부터 이제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2008년은 금융위기 때문에 워낙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그냥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그냥 좋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안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해. 아무런 말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도 후행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을 때가 집값의 고점, 약간 집을 사면 안 되던 시기이고 미분양 물량이 제일 피크였을 때가 집을 사야 될 때네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될 때인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데 미분양이 아래로 가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시기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역시
이때 집값의 패턴처럼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양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축을 결국은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거고 신축이 할인 분양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구축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도미 현상이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아, 그렇죠. 네, 공사비가 이렇게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공급이라는 게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거보다는 더 벌 수 있어야만 공급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근데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사비가 아주 많이 오른 거는 이런 지표상으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표준 건축비도 많이 튀었었고 네. 건설 공사비 지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오른 이유 자체는 과거에도 사실 저렇게 많이 올랐었던 시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 8년이라든가 2003, 4년, 즉 주택시장이 이제 호황일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은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지으려는 현장은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건설 노동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재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시멘트나 뭐 철근 가격 그 자체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오른 영향이 좀 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레미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건설 현장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레미콘 기사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앞으로 주말엔 일 안 한다. 주중에는 8시간만 일한다. 라고 딱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니까 평소 같으면 건설 현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때도 그냥 필요하면 불러 해가지고 레미콘을 볼 수 있던 게 이제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공사 일정에도 좀 차질이 생기고 이런 데서 좀 다른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레미콘 기사님들은 이제 한번 이거를 운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삼표 레미콘 공장도 없어지고 서울은 한번 들어가면은 너무 막혀서 다른 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도 서울을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지으려면은 돈을 더 많이 들여야만 되고 모든 이 공사비가 오르는 거는 다 인건비가 오르는 게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거죠. 야, 인건비가 그냥 단순히 그분한테 주어지는 돈이 더 든다 이 개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엔 일 안 할래요 그러면은 7분의 2만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나 서울 안 갈래요.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럼 돈을 더 줄게 할게 이런 게 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잡히는 것보다도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네, 그렇죠. 공사 현장들이 과거보다 뭔가 그렇죠. 완공이 늦어지는 것도 약간 이런 여파들이 같이 있는 걸 테고요. 많이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오른 게 사실이고 한 번 오른 공사비가 과거에도 보면은 내려간 적은 없기는 합니다. 뭐 인건비라는 게 쉽게 계속 쉽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을 결정하는 그 집값의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꼭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토지비와 거기에 PF 이자라는 것도 결국은 토지비에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토지비와 PF 이자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PF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좀 나오게 되면 이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공사비는 올라갔지만 토지비 부담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집을 만드는 원가라는 것이 과거 대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충분히 다시 공급이 재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뭐 분양가 중에 택지비 비중이 뭐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이 좋을 때는 많이 오르지만 부동산 침체기 때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사실 2.5% 2% 올랐다는 건 오른 게 아니라 어딘간 또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라서 이 시기가 딱 PF를 구조정했었던 시기에 땅값의 추이인 건데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높아진 공사비를 뭔가 상쇄할 만큼 이제 땅값의 부담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잘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을 하면 안 되고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절차로 이제 구조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PF 대출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참다가 할인을 언제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는 2023년에 분양이 적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때 뭐
사실 집값이란 게 한 해 정도 뭐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줄었다고 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공급이 줄면은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올리는 그 여파를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두 해 정도 적었다고 해서 그게 집값을 추세적으로 들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지금 땅값이 싸지면서 다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정 불안하다면 또 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측면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그 배무성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환율과 금리와 PF 문제까지 싹 다 다뤄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팀장님 보시는 이제 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